기원전 420년 타이게토스 산 아래 우물가에서 한 스파르타 전사가 헬로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성적 재산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스파르타, 300명의 영웅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싸우는 그 찬란한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평등하고 규율 있는 전사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잔인한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국가였고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는 헬로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죠. 스파르타 시민 한 명당 헬로트가 7명이었습니다. 1대 7.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파르타의 모든 영광, 모든 군사적 성취, 모든 문화적 자부심은 압도적인 수의 노예들을 억압함으로써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스파르타 시민 여성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교육을 받고 심지어 남편에게 의견을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같은 도시, 같은 시간, 바로 그 옆에서 헬로트 여성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지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성노예제, 고문, 강제, 임신, 심리적 테러, 그리고 세대를 거쳐 이어진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스파르타의 위대함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는 수천 년 동안 재산으로 취급당한 여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헬로트 계급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스파르타의 첫 번째 대정복, 그들이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영원한 노예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743년에서 724년 사이 스파르타는 서쪽의 비옥한 이웃 메세니아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메세니아 전쟁입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전쟁 포로들을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노예 무역은 수익성이 좋았고 포로들을 멀리 보내면 반란의 위험도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파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땅에 남겨두고 영구적인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고 동시에 끔찍한 발상이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스파르타는 세습 노예제를 발명했습니다. 당신이 헬로트로 태어났다면 당신의 자녀도 헬로트였고 그 자녀의 자녀도 헬로트였습니다. 영원히요. 가족 전체가 땅에 묶여서 세대를 거쳐 그 상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타날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선구자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제보다 2000년이나 앞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 정복의 잔혹함을 말해줍니다. 메세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집단 묘지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의 흔적들, 사람들은 스파르타에게 잡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헬로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그리스어로 묶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성형은 헬로테스, 여성형은 헬리데스, 메세니아의 노예 여성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죠. 이름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더 이상 메세니아인이 아니라 묶인 여자였던 거예요. 스파르타인들은 이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와 문화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전쟁을 통해 우월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우월하니까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순환 논리였죠. 이런 논리는
역사를 통틀어 모든 억압 시스템에서 반복됩니다. 식민주의든 인종차별이든 성차별이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파르타 사회 전체가 이 거대한 노예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의 그 유명한 군사문화, 그건 헬로트들을 억누르기 위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모든 남성 시민이 전사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노예들 때문이었어요. 스파르타는 끊임없이 자기 인구의 대다수를 적으로 간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헬로트 여성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경제의 기둥이었어요. 스파르타의 이상적인 사회, 남자들이 전쟁 훈련만 하고 여자들이 체육과 교육을 받는 그 시스템은 헬로트 여성들이 모든 생산 노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토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소름 끼치는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단순히 한 민족을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통제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젠더와 출산을 무기화했습니다. 여성의 몸 자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스파르타가 헬로트들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끔찍해집니다. 스파르타에는 놀라운 법적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매년요, 스파르타는 자기 나라의 노예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에포로이라고 불리는 스파르타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헬로트들에게 전쟁을 선언했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헬로트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살인을 저지르면 종교적으로 오염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그건 괜찮았죠. 이 법적 허점을 통해 스파르타는 대량 살인을 정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집행자들이 바로 크립테이아였습니다. 크립테이아는 스파르타 소년들의 통과 의뢰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10대 전사들이 선발되어 무기와 단검만 들고 시골로 보내졌어요. 그들의 임무는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헬로트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강하고 건강해 보이는 남성들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여성들도 자주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항적으로 보이거나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여성들은 상징적인 이유로 공격당했어요.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어려운 장소에 흩어져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길로 나와 잡히는 헬로트들을 죽였다. 어둠 속에 늑대처럼 먹이를 쫓는 거죠.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들은 다른 인간을 사냥하고 죽임으로써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고고학적 증거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기티온 근처에서 발견된 집단 묘지들은 둔기에 의한 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성 유골들 중 상당수는 성폭력의 흔적을 보여요. 골반 골절, 늙골 손상, 두개골 뒤쪽에 타격 흔적. 이것들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고문과 성폭력을 수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심리적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 지배가 아니었어요.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무작위 폭력을 통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언제 공격당할지, 누가 목표가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는 저항보다 강력한 통제 도구입니다. 크립테이아 시즌 동안 헬로트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면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들이 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길가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발견하는 거죠. 경고로 남겨진 채로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헬로트 여성들은 이 공포에 맞서 조직화했어요. 그들은 암호화된 생존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경고 노래들,
빨랫줄 신호, 가정에서의 표시들, 이웃의 위험이 다가오면 여성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빨래를 특정한 패턴으로 널면 오늘 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문에 특정한 항아리를 놓으면 크립테이아가 이 지역에 있다는 뜻이었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초기의 여성 조직 저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문맹이었고 권력이 없었고 법적 보호도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생존을 위한 시스템을요.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문화적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포로 상태에서도 지성과 연대의 증거를요. 스파르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통제하는 것이 전체 국가를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남성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정신을,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연결을 깨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스파르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공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더 깊은 통제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생식 자체를 무기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의 가장 비인간적인 층으로 들어갑니다. 강제 재생산. 이것은 스파르타 통제의 가장 비인간화된 레이어였습니다. 시민 여성들은 전사를 낳기 위해 번식했습니다. 헬로트 여성들은 노동력과 인구 유지를 위해 번식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미묘하게 힌트를 줍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이 헬로트 여성들을 사용하여 인구를 늘렸다고요. 이것은 국가가 승인한 성노 예제였습니다. 모타케스라는 계급을 아십니까? 이들은 스파르타 남성과 헬로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 소년들과 함께 훈련받았지만 결코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중간 계급이었습니다. 노예보다는 높지만 자유인보다는 낮은. 이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체계적인 강간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비옥해 보이는 여성들이 선택됩니다.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요. 스파르타 가정에 배치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임신이 목표고 동의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육체적 상태와 관계없이 강제 임신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자비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된 중노동, 영양실조, 그리고 높은 산모 사망률,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를 확증합니다. 헬로트들 사이에서 더 높은 영아 사망률, 시민 여성들에 비해 2배의 산모 사망률, 그들의 몸은 소모품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정말 사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 무기화요.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는 번식자들에게는 약간 더 나은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음식, 약간 덜한 폭력, 아마도 자기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함정이었어요. 모성 본능을 통해 충성심을 조장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모성을 어떻게 부패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협력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당신은 시스템에 협조해야 했어요. 하지만 협조한다는 건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묵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파르타는 피해자들을 서로 적대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아들들은 소모품 군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질 병사들이죠. 딸들은 노예 신분을 물려받아 세대적 트라우마를 영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계속되었어요. 노예로 태어난 소녀는 자라서 강간당하고 노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영원히요. 이것은 단순한 노동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위계의 의도적인 설계였어요. 스파르타는 복종을 번식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번식시키듯이 특성을 번식시키려 했던 거죠. 순종하는 자들은
생존하고 재생산할 기회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반항적인 자들은 죽거나 생식 능력을 잃었어요. 세대를 거쳐 이것은 인구 레벨에서의 선택 압력이 됩니다. 이것이 헬로트 재생산 시스템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단지 여성들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의 본질 자체를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의 한 형태입니다. 문화적 제노사이드, 유전적 제노사이드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층의 억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에게는 비밀리에 자행되는 폭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공개적이고 의례적인 굴욕도 원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 굴욕은 공개 오락이 되었습니다. 시시티아라고 불리는 공동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헬로트 여성들은 스파르타 청년들 앞에서 굴욕적인 행위를 강요받았어요. 이것은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스파르타 소년들에게 열등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복장부터 살펴봅시다. 헬로트 여성들은 개가죽 모자와 거친 옷을 입어야 했어요. 공개적인 열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그들의 지위를 알 수 있도록요. 하지만 의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제 음주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희석되지 않은 와인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순수한 와인을 마시는 건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거든요. 그들은 취하도록, 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스파르타 청년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헬로트 여성의 굴욕을 통해서요, 굴욕적인 공연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민족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어요. 자기 민족의 패배를 재현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춤을 춰야 했습니다.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에 따르면 헬로트 여성들은 자기 민족의 파괴를 다룬 연극에서 연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 의식들의 물리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고라에서 발견된 무대들, 와인, 구토, 피를 위한 배수 시스템을 갖춘 이것들은 임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영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 굴욕 의식들을 위해 특별히 건설된 거죠. 상징성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무작위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스펙타클이었어요. 지배 계급을 위한 것이었죠. 스파르타 소년들은 헬로트들을 비인간화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들을 통제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비인간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굴욕입니다. 누군가를 굴욕시키면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헬로트 여성은 강간당하고 임신을 강요받고 굴욕당하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체 자체를 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진보된 노예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살아있는 재고로 만드는 거죠. 브랜딩 과정이 있었어요. 가열된 청동 도장을 여성들의 이마에 찍는 겁니다. 네, 이마예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말이죠. 상징들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소유권 표시, 직업 표시 또는 탈출 시도에 대한 처벌. 어떤 브랜드는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줬어요. 다른 브랜드는 당신의 임무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는 단순히 당신이 한때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영구적인 경고였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염료 시스템도 있었어요. 파란색은 가정노예, 빨간색은 농업노예, 검은 흉터는 성적 서비스를 위한 것. 이것은 관료적 효율성이었습니다. 한눈에 여성의 지위와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랜딩은 젊은 스파르타 남성들을 위한 입문의식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도장을 가열하고 여성을 붙잡고 브랜드를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민적 미덕으로서의 지배를 배우는 거죠. 고통을 야기하는 법, 비명을 무시하는 법, 인간을 사물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의료 조치는 없었습니다. 감염은 흔했고 죽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것은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브랜딩 중이나 후에 죽는 여성들은 단순히 교체되었습니다. 더 많은 헬로트들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현대 법의학 데이터가 이것을 확증합니다. 분석된 여성 유골의 80%가 의도적인 흉터 패턴을 보여줍니다. 80%예요.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헬로트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으로 표시되었던 거죠. 몸 자체가 소유권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고통의 기록이요. 당신의 피부에 새겨진 이력서, 당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노예 신분을 보게 됩니다. 도망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론에서 현실로, 시스템에서 경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헬로트 여성의 하루가 어땠는지 이해해 봅시다. 새벽 전에 깨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이 시작되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임무는 공물을 가는 것. 무릎을 꿇고 돌맷돌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손은 이미 출혈이 나고 등은 영구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몇 년간의 이 자세로 인해 척추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을 나르는 것, 무거운 항아리를 우물에서 집까지 하루에 여러 번, 어깨와 목에 영구적인 긴장, 관절 손상. 고고학자들은 헬로트 여성 유골에서 특징적인 척추와 관절 변형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극심한 육체 노동의 서명이에요. 직조, 손가락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 할당량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느리면 때리죠. 실수하면 음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일해요. 손가락이 출혈이 나도, 눈이 흐려져도, 온몸이 아파도요. 그리고 나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농업, 노동, 파종, 수확, 포도 수확, 뇌약볕 아래서요. 일사병은 흔했고 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냥 들판에서 쓰러졌어요. 그들은 나무 그늘에 끌려가 회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내버려졌죠. 이것이 생산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산 노동도 있었어요. 스파르타 아기들을 돌보는 것. 자신의 아이들은 굶주리는데 주인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이 감정적 부담을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의 젖은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키우는 데 사용되고 당신의 아기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권이 없어요.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하루사 5시간의 수면이 관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대부분의 밤은 더 짧았죠. 그리고 임신했거나 아프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걸을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망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헬로트 여성들은 시민들보다 평균 20년 더 짧게 살았어요. 시민 여성이 50, 60대까지 산다면 헬로트 여성은 30, 40대에 죽었습니다. 노동, 폭력, 영양실조, 의료조치 부족의 조합이었죠. 감정적 둔감화는 불가피했습니다. 슬픔은 일상이 되었어요. 친구가 죽고 아이를 잃고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각각의 사건에 완전히 슬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감정을 끄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생존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저항의 작은 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공유된 노래들, 비밀스러운 기도들, 숨겨진 친절의 행위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빵 한 조각을 몰래 줍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옛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여성들이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작았지만 중요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인간임을, 여전히 사랑하고 희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저항의 순간들로부터 더 큰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생존에서 저항으로, 인내에서 반란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헬로트 여성들이 구축한 비밀 네트워크는
단순한 생존 도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직화의 토대였어요. 노래를 통한 의사소통, 직물 패턴, 의뢰들,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드화된 직조 모티프들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들이 군대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직조를 하면서 정보를 짜놓는 거예요. 특정 패턴은 스파르타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했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패턴은 식량 저장고가 취약하다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직물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했어요. 스파르타인들은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산속 동굴에서의 비밀 숭배도 있었습니다. 헬로트들은 스파르타 이전의 조상신들을 계속 숭배했어요. 이 동굴들은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항의 허브였어요. 음식, 저장, 치유, 그리고 계획의 장소였죠. 여성들은 치유자이자 사제로서 이 공간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약초학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식물의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허브가 불임을 유발하는지, 어떤 것이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 어떤 것이 가축을 아프게 만드는지, 강제 임신을 피하기 위해 불임을 유도하고 식량 비축을 파괴하고 가축을 사보타주하는 것, 이것들은 조용한 저항의 형태였습니다. 추적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구전 전통을 통한 문화 보존도 있었습니다. 메세니아의 정체성, 스파르타 이전의 삶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옛 노래를 가르쳤고 오래된 언어의 단어들을,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요. 이것은 문화적 저항이었어요. 스파르타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기억까지는 빼앗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464년 신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스파르타를 강타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수천 명의 스파르타인들이 죽었습니다. 권력 구조가 순식간에 취약해졌죠. 헬로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폭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직된 봉기였습니다. 여성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된 거죠. 노동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일을 멈췄어요. 들판이 경작되지 않았고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고 직물이 짜지지 않았습니다. 자원 거부죠. 남성들은 무기를 들었고 여성들은 정보와 자원을 통제했어요. 봉기의 전략적 영리함을 보세요. 정보, 타이밍, 의사소통. 이것은 절망적인 폭력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혁명이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헬로트들은 메세니아를 점령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규모 노예 공화국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고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땅을 경작했어요. 자유를 맛본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봉기를 진압하도록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이 노예혁명을 진압하는 걸 도운 거예요. 왜냐고요? 민주적 전염의 두려움 때문이죠. 아테네도 노예를 소유했고 자기네 노예들이 같은 생각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대량 처형, 고문, 제노예화, 그리고 여성들은 리더십 때문에 가장 심하게 처벌받았어요. 스파르타는 여성들이 조직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만들어졌죠. 공개 처형, 고문, 그리고 더 심한 억압.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그들의 조직은 역사를 통틀어 저항의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생존 네트워크 구축 방법, 정보 전달 방법, 자원 통제를 통한 권력 행사 방법. 이 교훈들은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에게 메아리 쳤어요. 노예 봉기부터 시민권 운동까지요. 자,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스파르타의 신화를 재평가하고 역사적 청산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스파르타의 군사적 완벽함의 신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적으로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정점에서
약 14만 명의 헬로트 여성들이 노예였습니다. 14만 명이요. 이 숫자의 규모를 파악해 보세요. 경제적 의존성을 설명해 드리죠. 스파르타 시민들이 전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모든 생산 노동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농업, 모든 직조, 모든 요리, 모든 청소, 모든 것. 헬로트 여성들 없이는 스파르타 시스템 전체가 하루 만에 무너졌을 거예요. 아이러니를 보세요. 시민들 간의 평등은 다른 곳의 완전한 불평등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함께 노예들을 소유했으니까요. 평등은 공유된 억압을 통해 달성되었던 거죠. 장기적 효과를 살펴봅시다. 도덕적 붕괴, 부패, 그리고 군사적 쇠퇴. 비인간화하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의 적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규율에는 훌륭했지만 창의성과 유연성에는 서툴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시스템이 경직된 통제에 기반했으니까요. 적들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테베 같은 곳에서는 헬로트 타령을 이용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제공했고 스파르타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스파르타를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몰락을 보장했던 겁니다. 잔인함으로 먹고 사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잔인함에 삼켜지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사들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인함은 검을 휘두르는 데 있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데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성찰로 나아가 봅시다. 헬로트 시스템의 유산, 기억, 그리고 현대적 반성이에요. 헬로트 시스템을 요약하자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억압 기계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 시스템들과 비교해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경제, 다른 제국들의 성노 예제, 구조적 유사성을 보시나요? 경제적 착취에 성적 통제를 더하고 문화적 소거를 더하세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억압의 도구들은 수천 년에 걸쳐 되풀이되어요. 브랜딩, 강제 재생산, 의례적 굴욕, 세대적 노예제. 스파르타는 발명하지 않았지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역사를 통해 계속 나타나죠. 하지만 헬로트 여성들의 지속적인 인간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모성애, 기억을 통한 저항.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자신들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래했고 사랑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성의 궁극적 증거입니다. 고고하게 새로운 증거들이 얼굴 없는 죽은 자들을 인간화하고 있습니다. 뼈와 유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식단, 노동 패턴, 부상, 질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존엄을 돌려줍니다. 철학적 성찰을 해봅시다. 문명의 진정한 척도는 정복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그들이 가장 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해야 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스파르타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요. 헬로트 여성들은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 자체가 기념비가 되었어요. 그들의 생존, 그들의 저항, 그들의 기억이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념비를 재건합니다. 스파르타의 이중적 유산으로 끝을 맺읍시다. 전사들의 영광과 그들의 노예들의 유령 같은 침묵. 역사는 둘 다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잊어버리니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숨겨진 억압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헬로트 여성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편안함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은 무엇일까요? 헬로트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은 모든 제국의 대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요. 모든 영광 아래에는 누군가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배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위에 영광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면 혹은 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해주세요. 멤버들은 새로운 영상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받을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배우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